고전소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숙향전 시작할게. 이 소설은 사랑, 그러니까 애정소설이야. 애정소설. 이생과 숙향의 애정소설이야. 서로 사랑하는 얘기, 영정소설이라고 그러지, 그지? 또 하나 이 소설의 특징은 적강소설이다. 적강이 뭐냐면 천상계하고 지상계, 그러니까 이중구조, 이중구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 인물들이 하늘에서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인연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숙향은 영웅은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영웅소설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해야 되겠지. 좀 이따 전체 줄거리 얘기해 줄게요. 다른 고전소설하고 마찬가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은 중국 송나라 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형초라는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줘. 간단하게. 송나라 때 김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숙향이야. 숙향을 잃어버렸어, 딸을. 근데 그때 숙향을 도와준 게 이제 장승상이라 장승상댁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 그게 이름이 사양인데 사양이 모함을 해서 숙향이 장승상댁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쫓겨나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조력자들이 나와. 용료도 나오고 화덕진군도 나오고 마구할미도 나와.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이화정이 이제 집인데 거기에서 수를 놓으면서 살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사랑소설이니까 숙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생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마구할미를 찾아가가지고 숙향을 좋아한다. 혼례를 치르게 해달라. 결국 혼례를 치른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생의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김전, 누구야? 숙향의 아버지지. 김전한테 숙향을 죽이라고 그래. 김전은 숙향이 자기 딸인 걸 몰라. 근데 자기가 딸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딸 생각하면서 차마 죽이지 못한다고. 나중에 이생이 장원급제하고 부모의 승낙을 얻어서 화목하게 지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생이 태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져와가지고 공을 세워. 그리고 초나라의 왕이 되고 이생이 숙향과 함께 부귀공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왕은 무슨 나라의 왕이 아니라 황제 밑에 있는 왕을 말하는 거야. 이게 전체 줄거리야. 그럼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어디쯤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숙향전. 자, 할미는 마구할미를 말하는 거야. 자, 할미가 말하기를 조력자라고 아까 얘기했어. 용료하고 똑같이 조력자에 해당되는 게 마구할미다 말이야. 나중에 이제 숙향하고 이생을 결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구할미다.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이 공자가 바로 이생이란 말이야. 숙향의 배필.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숙향이었지. 진짜 여기 나온 숙향전 주인공.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3명이 몇 살이나 되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했다. 자,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무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 숙향이잖아.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전인데 김전이 숙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어렸을 때 숙향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공자를 위해 이생을 위해 3곳에 기별하니 2곳에서는 기꺼이 응답을 했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간이대부 진담하고 병무상서 왕건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뿐은 요지에서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그럼 이 숙향, 우리 주인공 숙향은 배필이 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잖아. 배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야. 원래 잘 생각해봐. 유교적인 어떤 그 풍습에 따르면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배필을 맞이하는 거잖아. 근데 숙향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네. 감상제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하로소이다. 월궁이니까 단란하니까 이게 천상을 말하는 거야. 천상계의 숙향이 바로 빌어먹는 아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자,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대. 그게 바로 숙향이었단 말이지.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반도가 뭐냐면 천상계에서 3000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맨날 복숭아를 말하는 거야. 그거를 주던 선녀가 바로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하고, 왜냐면 그게 표시거든. 진주를 줬고 이생은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생이 생각할 때 반도 진주를 줬던 여자가 배필이고 숙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주를 줬잖아. 그 사람이 배필이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배할 만한 진주를, 자, 이거 숙향한테 받은 거지, 그지? 2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진주를 받은 게 나다.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다 라고 하면서 마구할매한테 숙향이 빌어먹는 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서 혼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야. 마구할매 도와줘야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력자니까. 할미가 알았다고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이생한테 받은 거야.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줬던 그 진주 맞네. 이것을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생이 요지에 갔을 때 받았다고 한 진주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줬다고 얘기한 거야. 따르겠다. 할머니 말을 따르겠다.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듯 하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거짓말한 거야. 마구할미가. 아니 이생이 진짜로 이 빌어먹는 아이 이 숙향을 좋아하는지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지 떠보는 거란 말이야.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셔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하고 몹쓸 병이 걸렸으니까. 진짜 맞냐? 확인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님을 원망할 것이니 그럼 결국 잘 안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생이 숙향을 버리거나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일이 참으로 난처하나이다. 그랬더니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오리까. 인정 없이 박대할 수 없다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더이다. 그 결혼식을 정식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지.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이생이 예를 갖추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공자의 부모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왜냐면 숙향이 빌어먹는 아이인데다가 병들고 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안 하지 못하오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리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하니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번 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사이다. 그래서 할미가 혼례를 허락했지. 이 말은 숙향이 할미의 뜻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결혼을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이생이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 500냥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그래서 혼례 치를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돈까지 이생이 배려한 거야.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근데 사실은 걸어먹고 원래 혼례 비용은 할미가 어떻게 해? 이것도 전기적 요소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 비현실적인 요소는 맞아. 그러니까 할미가 따로 뭔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신이한 능력이 있다 할미가. 그 비용을 알아서 마련할 터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것은 두었다가 500냥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져가지 않더라.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복야 영의 부인이라. 고모가 좌복은 원래 관직 이름이고 영의 부인이라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이건 요약적 제시라고 하지. 인물에 대해서 이생의 고모는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고모를 소개한 거고,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고모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왔다. 자, 그럼 이상한 꿈이 뭔데? 숙향과 이생이 결혼하는 그런 암시의 꿈이겠지. 하거늘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이까 그랬더니 여부인이 대답하기를 꿈속에 용이 타고 광안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자, 그럼 용을 타고 광안전이 원래 옥황상제가 머무는 궁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선녀가 뭐라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소아 뭐 이거 처녀라고 할게. 여자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숙향이겠지.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하거늘 깨어보니 남과 일목 한바탕의 헛된 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꿈속에서 깨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남과 일목인데 그런 얘기고,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서 광안전에 용을 타고 왔더니 선녀가 소아를 너한테 며느리 주겠다. 그 꿈을 꿨단 말이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꿈이 아주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마갈미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 여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자, 너의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 누구 숙향을 며느리로 삼을 리가 없으니, 이생의 부모가 출신이 미천한 숙향을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숙향은 아까 진주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가부장제 유교질서를 거부한 거고, 여기 또 시아버지가 될 이생의 아버지는 가부장제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란 말이야. 충돌이 되겠지, 그지? 이 일을 어찌하리오?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를 들지 않겠나이다. 그럼 결국 자기 의지대로 숙향과 결혼하겠다는 얘기고 아버지하고 충돌하겠다 그런 얘기지.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자의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지만 부인을 여러 명, 이걸 이제 축척이라고 하는데 축척도 가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지금 상서는 이생의 아버지가 되겠지.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 진짜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약혼식처럼 혼례를 치를 거를 해주겠다라고 여부인이 얘기한 거지, 그지?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 숙향과 결혼하는 소원을 풀어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에 나와가지고 할미 집으로 가거라. 보름날이 바로 아까 16일이라고 했으니까 보름이 15일이니까 그 다음날 혼례를 치를 거 아니야. 신부의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그래서 고모가 여부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잘 챙겨서 보내겠다. 원래 신부 집에 첫인상 할 때 예물을 가져가는데 그 예물을 말하는 거야. 이 희생이 깊은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보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한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상민이니까 보통 백성만 하는 거예요. 저는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하니 종들이 여쭙기를 소인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보았나이다. 아까 할미가 뭐래서 결혼 비용 자기가 만든다 그랬잖아. 상인인데 변변치 못한데도 아주 거룩한 집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신이한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어. 하니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보름날이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지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원래 차일은 햇빛을 가리는 거야. 우산처럼 되어 있고 막 천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지. 그 다음에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있었다.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마구할미가 현실에 없는 걸 이제 바깥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상에 없는 것들이니까 뭐 선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이런 데서 다 가져왔다는 얘기지.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나왔네. 이거 봐라. 요지연에서 본 선관과 선녀 같았다. 선경, 선의 세계에서 불러온 거지.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그럼 결국은 맨 마지막 장면은 선계하고 우리 현실 세상하고 통합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숙향전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이 소설 잠깐 특징을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는 이원적 공간 세계가 나오는 거고, 영웅의 일대기하고 비슷해. 근데 숙향은 영웅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뭐 신이 한 출생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 고난, 역경을 극복하고 뭐 업적을 세워 이런 것들이 영웅의 일등인데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숙향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뭔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이루는 거야. 숙향전은 초월적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내려와서 사건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주로 대화잖아, 대화. 지금도 할매하고 이생하고 막 대화하면서 사건이 전개되지 대화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생이 부모 몰래 결혼한다. 이건 자유연애에 대한 의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예지몽, 꿈을 통해서 앞일을 얘기하는데 여부인, 이생의 고모가 꿈을 꾼단 말이지. 그거는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소재가 나오지 뭐 진주가 뭐야? 이게 매개체야. 이생과 숙향의 매개체고, 숙향이 이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물건이 바로 진주였고, 진주를 확인하고 할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자, 할미는 왜 숙향의 외모, 지금 현재 상태를 거짓말했을까? 이생을 떠보기 위해서. 정말 이생이 숙향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걸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부인이 숙향의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해서 보냈는데 거룩한 집이라고 나왔지, 그지? 여기서 할미의 신이한 능력이 발휘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계, 즉 요지연에서 봤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녀라고 보면 돼. 숙향이 반도를 넘겨주던 그 선계에서 보던 선관들이 다 와서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숙향전.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내용 확인. 이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작품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1번 할미는 숙향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생의 요청에 따라 혼례를 생각한다. 자, 할미가 숙향에게 전달한 건 진주였고, 진주를 보고 할미의 뜻을 따른다 그랬지. 그래서 이생과 결혼하는 거니까 숙향의 의지와 무관하게는 아니고 오히려 숙향이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거가 돼버렸지, 그지? 2번 숙향은 몸소 혼사를 준비하다가 아니고요. 할미가 다 혼사를 주관하는 거지, 그지?
3번 이생은 숙향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고민하면서 고민한 적 없고요. 4번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를 주관해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쫓아간 거고 마침 너를 기다렸다고 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정답은 4번이네, 그지? 5번 여부인은 숙향의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에 대해 못마땅한 건 아니고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으로 종을 보냈죠. 근데 괜한 걱정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답은 4번만 맞고 나머지는 조금씩 틀리다. 자, 2번을 가볼까?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한번 볼래? A가 뭐냐면 본문에 자 A 한번 찾아볼까? A? 오카라치 진주. 아, 진주하고 A가 진주야? 네. 그리고 B는 이상한 거. 이상한 꿈, 예지몽. 진주하고 자 가장 적절한 거 A 진주.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 맞지요. 자기가 반도에서 그 반도를 줄 때 그때 같이 줬던 게 바로 진주니까 이걸 봐야지만 이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로 작용한 게 진주. 1번 정답 맞았어. 2번 남녀가 제하여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 B번이 옷가락지라고 그랬지. 옷가락지는 뭐야? 보통 옷가락지의 진주라고 그랬어. 옷가락지. 이건 증표잖아. 우리가 뭐 예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옷가락지가 되겠지. 그치? 이건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고요. 3번. B번.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게 된 요인이다. B번이 여기 꿈인데 꿈.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이생이 지금 가지고 지금 와서 할 얘기를 다 풀어주지 먼저. 이미 전달한 것처럼 혼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근거가 된 게 바로 유발하게 된 게 바로 그 꿈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B번, 4번 인물의 과거에 자신이 못했을 수도 이것도 아니고요. 예지몽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 고모가 꾼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A, B 한 인물이 특정 인물에 부유한 삶을 입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정답은 1번이고 자 상대방을 확인하는 이생걸 확인하는 자료가 바로 옷가락지 진주다. 알았지? 3번으로 넘어갈까? 보기를 첨가해 A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다는 것은 대화의 상황에서 거짓말은 뭐 할미 얘기네, 그지?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한쪽은 많이 알고 한쪽은 전혀 모르고 그럼 이 정보가 한쪽은 쏠려 있잖아, 그지? 비대칭성은 그런 거야.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발휘한다.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혹은 한쪽이 우월하게 다른 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할미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 이생은 진실을 모를 때 성립하게 된다고.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려고 미출적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려고 마구 할미가 이생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거야. 자, 1번 할미는 숙향의 혼례의 의중과 관련하여 이생에게 거짓말하기에 유리한 입장이 있다. 왜? 숙향을 데리고 있으니까. 숙향에 대한 정보를 우월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생이 전혀 숙향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라는 뜻이니까 맞았고요. 2번 할미는 숙향의 외모에 관해 이생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이생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맞고요. 3번 할미는 이생의 예를 갖춰 혼례를 칠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역시 떠보는 거짓말이었어. 내용이야. 4번 이생은 숙향의 실제적 건강 상태에 관련해서 할미에게 거짓말하기에 불리한 입장, 정보의 비대칭성, 전혀 정보가 없단 말이야. 할미한테 우월하게 정보가 쏠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생은 전혀 없다고 불리한 입장이다. 맞았지요. 5번 이생은 할미가 경제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 여기는 경제적으로 우월하다. 그것뿐이지 우월한 정보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해석으로는 전혀 틀렸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보기 내용대로 해야 돼. 자,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는 사건을 다루는 적강형 소설. 이원 책에 인물이 현실 속에서 선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은 선계와 속계는 일반 세상, 현실을 말하는 거야.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얘기나 현실 세계의 얘기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선의 세계를 작품으로 끌어들여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인물이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 여기 숙향도 그렇고 이생도 그렇고 은연중에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에 유출처벌의 지배적 윤리인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반항. 둘 다야. 숙향도 그렇고 이생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 숙향이 내 배필될 뿐은 선계에서 만난 인물로 정해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전혀 아니지요. 자기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원래 당시에 지배적 윤리에 따르면 가부장제니까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배필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숙향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건 뭐야?
내 의지대로 자유연애에 해당되니까 지배적 윤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 교제 대상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 윤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 그다음 2번 부처님 한다 해도 그럼 이건 당연히 자유연애지요. 본인의 선택이고 유교적 가부장제를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죠. 맞지 그지? 3번 이생이 자신의 집에 알리지 않고 제 소원을 풀기 위해 부모 몰래 이것도 당시의 유교적 가부장제를 반항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결국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거죠. 4번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뒤에 나왔네 선계의 세계를 끌어들인다고 아까 얘기했어. 현실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생이 숙향의 집에 결혼을 갔을 때 그 모습들이 다 선계의 어떤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야. 그게 바로 보기에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있는 선의 세계를 작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것도 맞고 5번 이생이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 숙향이고 현실에서 마주하게 돼. 그럼 이거는 그대로 연결됐죠. 그대로. 요지에서 만났던 관계가 현실에서도 똑같은 관계로 이어진다. 그게 당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